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해석의 썬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강으로서 기본 이해 문제, 핵문제 1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의 강의 구성은 바로 핵문제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 핵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들, 그 유형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가지고 제가 핵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총 4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배우게 될 기본 이해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분석 문제, 세 번째 패턴은 응용 수리, 즉 적용 문제, 마지막 네 번째는 수유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 패턴에 맞게 제가 핵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핵 문제에 대한 내용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완벽히 이해하셔야 되는 문제 10가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경제 주체별 가격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없고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는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노하우인데 옳은 설명은 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옳지 않은 설명은 이라면 저는 X표를 쳐놓고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공부를 했더니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바른 거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는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 가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부가 있겠죠. 비율은 70대 20대 10의 비율로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분분카, 차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차를 만드는데 제조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유통업자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정부는 왜 이 차에 관여합니까? 정부는 10%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그렇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VAT가 되겠죠. VAT 10%를 바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은 3개의 경제 주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생산의 주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뭐라 하겠습니까? 제조업자, 그리고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죠. 유통업자는 당연히 생산의 주체가 되겠죠. 선생님, 그럼 다는 왜 아닙니까? 다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와 나가 만든 제품을 또는 판매한 제품을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는 역할만 하는 거지 생산의 주체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가와 나는 생산의 주체이다. 맞는 답이 되겠고요. 나와 다는 재화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공장에서 만들어서 뭐 공장 직배송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장 직배송하는 이유가 뭐죠?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유통 마진은 바로 유통업자가 되겠죠. 유통업자가 빠지면 아무래도 가격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재화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팔 때 무조건 10%의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지만 다는 틀렸다. 그래서 니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답이 되겠죠. 디귿, 가와 나는 다에게 뭘 납부한다? 세금을 납부한다. 조세를 납부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금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세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기서 말하는 조세 뭐다? VAT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가가치세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응용수리 파트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디귿을 맞다 이거죠. 다에게 조세를 납부한다라는 거고, 자, 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다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부는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해 문제입니다. 이해 문제. 누구든지 이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민주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르지 않은 거 어떻게 놓으라고요? 그렇죠. X표 걸어놓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관용, 신뢰, 비판,
권리의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 민주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전혀 없다, 가끔 대화가 이루어진다, 자주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빈도가 증가할수록 관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적이라는 것은 관용성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성이 자주 일어난다. 즉 대화를 많이 하면 관용성은 6.9이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빈도가 증가할수록 관용적이다? 맞다라는 거죠. 2번, 빈도는 민주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이 숫자 값들이 민주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빈도가 증가할수록 신뢰성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성은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면 마이너스 8.9로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걸 보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멘트에는 신뢰성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9이기 때문에 빈도가 증가할수록 신뢰성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시 맞는 답이고요. 4번, 빈도가 증가할수록 권리의식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보니까 빈도가 증가하면 자주가 되겠죠. 자주가 4.9이기 때문에 권리의식은 자주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거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약화된다가 아니라 뭐다? 증가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읽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맞춤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유형에 대한 구매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인데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A씨는 근속연수가 25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OT 시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밑줄 한번 가볼게요. 25년 근무했고요. 배우자가 1명 있고 자녀가 4명 있고 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이때 A씨의 복지 점수는 몇 점입니까? OT 시간에 많이 해봤던 문제이죠. 아주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넣습니다. 자, 기본 복지 점수 모든 직원한테 얼마 준다고요? 그렇죠. 300포인트를 다 주고요. 두 번째, 근속복지 점수입니다. 몇 년 근무했습니까? 25년 근무했습니다. 1년당 몇 포인트? 10포인트. 따라서 250포인트가 되겠죠. 가족복지 점수는 배우자가 1명 있습니다. 100포인트.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요. 자녀 1인당 50포인트니까 얼마? 200포인트. 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부모니까 얼마? 100포인트. 하지만 가족복지 점수는 100점, 200점, 100점에서 400점인데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300포인트. 그러니까 정답은 300포인트까지만 줄 수 있다. 정답은 300포인트, 250포인트, 300포인트. 따라서 몇 번이다? 850포인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많이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바로 이해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해 문제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늘 깨우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어느 한 달 동안의 우리나라 지역별 과일 소비량을 정리한 것이다. 별로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대도시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추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기본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추론이라는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분석 문제에 들어갈 때 이 추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추론은 반드시 뭐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 추론은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별개의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미래를 추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분석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부터 도시 외까지가 있고요. 과일 소비량이 쭉 나와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과일이 있는데요. 4개의 과일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그렇죠. 딱 보면은 464톤을 먹고 있는 C 과일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지 않는 과일이 어떤 거죠? 그렇죠. 여기 58, 58 A와 D 과일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왜 대도시가 중요합니까? 기준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제가 기준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가 된다고 했죠?
기억하셔야죠. 기준은 그렇죠. 분모가 됩니다.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기준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도시에서는 과일 C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 밑줄 그을 건데요. 대도시 밑줄 긋고 과일 C 밑줄 긋고 둘 중에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그 기준을 찾는 게 첫 번째죠. 대도시에서는 과일 C가 많이 소비된다. 과일 C는 많이 소비되느냐, 소비되지 않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고 대도시에서니까 기준이 어디가 된다? 그렇죠. 대도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도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럼 이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과일 C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일 C가 272톤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럼 272톤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274톤짜리가 있는데 과일 C가 아니라 뭐가 된다? 그렇죠. B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어떻습니까?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모든 과일의 절반 정도가 대도시에서 소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 정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반 정도의 기준을 명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0부터 시작을 해서 0까지 있습니다. 절반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점부터 0점까지 중에서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50점 맞았습니다. 50점.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맞은 거예요? 절반 정도 맞은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제가 55점 맞았어요. 그것도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러면 60점 맞았어요. 그 60점도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70점 맞았어요. 70점은 절반 정도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이렇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0부터 100까지 중에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운데 50을 기준으로 두세요. 여러분 4개 중에 2개는 높은 거고 2개는 낮은 겁니다. 5개 중에 2개는 높은 거고 2개는 낮은 거예요. 하나는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면 4개로 등분을 나눠야 되는데 50에서 100, 50에서 0점을 또 한 번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나누세요. 그럼 몇 개로 나눠집니까? 4개로 나눠져요. 여기 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0 얼마가 되죠? 그렇죠. 62.5가 되겠고요. 이쪽은 얼마가 돼요? 37.5가 되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요 범위 내에 포함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2.5와 그리고 50 그리고 37.5 요 정도 범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범위.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 이걸 꼭 외우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 요 문제를 보시면 58인데 34래요. 이런 58을 나누기 2하면 얼마죠? 58 나누기 2하면 58 나누기 2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9가 되겠죠. 그럼 29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로 해서 위로 조금 아래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29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조금 5를 더하니까 34요. 34는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맞아요. 그런데 B를 보면 343이요. 343 나누기 2하면은 그게 274가 되나요? 훨씬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171밖에 안 돼요. 171.5밖에 안 되는데 274란 말이죠. 그 다음에 464 나누기 하면 232. 232. 근데 여기 272니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정답. 정답 보시면 모든 과일의 절반 정도가 대도시에서 소비된다라고 되는데 모든 과일은 그렇지 않죠. 과일 B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과일 D는 중요한 내용인데 역시 여기서 끊으셔야 되겠죠. 과일 D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걸까요? 기준이. 그렇죠. 기준은 과일 D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 과일 D가 기준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과일 D가 기준이기 때문에 행으로 교정이 되겠죠. 가장 많이 소비된다. 어디에서요? 대도시에서. 과일 D가 기준이니까 31, 5, 22 중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어디예요? 31.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일 D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그렇다라는 거죠. 4번 대도시에서 하루 평균 2톤의 과일 A가 소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톤의 과일 A는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한 달에 대도시에서
34톤이 소비된대요. 그러면 34톤을 나누기 얼마? 30을 해주는 거죠. 나누기 30은 얼마입니까? 1.1톤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2톤의 과일이 아니라 1.1톤의 과일이 소비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준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썬틴의 상점에서는 4,000원짜리 연필을 판매하고 있는데 세일 기간을 맞이해서 하루 500원씩 값을 내려 판매하였더니 하루에 10개씩 4일 동안 모두 판매가 되었다. 썬틴의 상점의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 썬틴 상점에 세일 기간에 판매된 거죠. 모든 기간이 아니라 세일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세일을 며칠 동안 했다고 되겠습니까? 4일 동안 모두 판매가 됐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4일 동안 모두 판매됐다고 했으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가 되겠죠. 자, 1일차 얼마씩 값을 내렸다고 되겠습니까? 500원씩 값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4,000원인데 원래 가격이 4,000원인데 1일차 500원 내렸으니까 3,500원이 되겠고요. 2일차는 얼마예요? 500원 더 내렸으니까 3,000원이 되겠고 3일차는 2,500원이 되겠고 4일차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500원, 3,000원, 2,500원, 2,000원입니다. 하루에 몇 개씩 판매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개씩 판매했다고 되어 있죠? 하루에 10개씩 판매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한다? 그렇죠.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값을 전부 다 더하면 이 값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11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3,500원씩 10개 35,000원, 3,000원짜리 10개 3만 원, 2,500원짜리 10개 25,000원, 2,000원짜리 10개 2만 원.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계산할 때 숫자 값이 이건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숫자가 좀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운데 딱 잡아주세요. 근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그냥 놔두고요. 놔두고 바로 위 바로 아래 요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3,000원, 2,500원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5,500원입니다. 5,500원. 그리고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3,500원, 2,000원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도 5,500원이죠. 그러니까 5,500원짜리 10개, 5,500원짜리 10개. 그러니까 55,000원짜리 몇 개? 20개가 되는 거죠. 55,000원짜리 5,500원짜리 20개가 되는 거죠. 5,500원짜리 20개니까 정답 얼마가 된다? 11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좀 생각하실 건데 자, 이건 보겠습니다. 육군부사관 시험에 나왔던 건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쭉 나갑니다. 쭉 나가고 얼마냐면 42 더하기 44 더하기 46 더하기 48. 자, 이거의 합이 얼마냐라고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쭉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더하는 겁니다. 계속 더해서 40 더하기 42, 44, 46, 48 이거 전부 다 더할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더하면 이게 정답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언제 더하고 있냐고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거 제일 처음 거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48하고 2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50이 되는 거고요. 46하고 4하고 요거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50이 되는 거고요. 44하고 6하고 50이 되는 거고 42하고 8하고 5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50씩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이 50인데 50인 게 48까지 있으니까 48까지 있고요. 짝수만 있습니까? 짝수만 있으니까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 얼마죠? 24가 돼요. 그런데 두 개씩 묶었잖아요. 또 두 개씩 묶었으니까 또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된다? 12. 정답은 50 곱하기 12 해가지고 얼마가 된다? 그렇죠. 정답은 6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러한 문제예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연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개가 있으니까 2개씩 묶으시면 돼요. 선생님 5개 있으면 어떡합니까? 5개 5하고 1,500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놔두고 이렇게 묶어가는 거죠. 그런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5번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1만 원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홈런왕 선발대회에서 홈런의 개수를 기록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낚시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좀 바꾼 겁니다. 자, 홈런왕 선발대회에서 홈런의 개수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홈런의 개수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뭐냐면 선수 중간에 있는 평균값이다. 아직 뭔지 모르시겠죠? 자, 최빈값은 가장 선수가 많이 있는 거다.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홈런 하나 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어요. 홈런의 개수는 그럼 몇 개일까요? 그렇죠. 4개가 되겠죠. 하나 친 사람이 4명이니까 홈런 총 4개 쳤죠. 두 번째, 홈런 2개 친 사람이 6명 있대요. 홈런 개수는 몇 개이죠? 12개입니다. 홈런 3개 친 사람이 8명 있어요. 24개죠. 홈런 4개 친 사람이 10명 있어요. 40, 5개에서 12개니까 60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 부분은 총 몇 개냐면 100개, 40개. 정답은 140개예요. 아, 이 사람들 이렇게 30, 40명, 40명의 사람들이 140개의 홈런을 쳤구나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먼저 평균 구해볼까요? 여러분,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평균 총점을 인원수로 나누면 되죠? 평균 어떻게 구한다? 간단하죠. 그러면 140개의 홈런을 몇 명이 쳤다고요? 40명이 쳤습니다. 얼마에 그러면? 3.5개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140개를 40명이 쳤으니까 정답은 3.5개. 3.5개가 정답이고요, 평균은. 그럼 중앙값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중앙값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적어 볼게요. 4, 5, 2, 9, 3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숫자 중에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 5개 숫자의 중앙값은 4입니다. 아시겠죠? 4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홀수가 아니라 짝수였다면요? 7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럼 뭐 남았어요? 4하고 5 남았죠? 4하고 5의 가운데 값. 6개가 있을 때, 짝수가 있을 때는 4하고 5의 가운데 값 4.5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중앙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인원 몇 명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40명 있다고 했죠? 40명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쭉 나갑니다. 얼마까지? 40까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그 다음 큰 애,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 쭉 나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얘는 얼마겠습니까? 20번째가 되겠죠. 아시겠죠? 20번째나 20.5번째가 될 겁니다. 20번째를 찾아라 이거예요. 20번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원이 4명 있어요. 그리고 6명 있네요. 여기까지 몇 명 있는 거예요? 10명 있죠? 8명 있네요. 여기까지 얼마 있는 거예요? 18명 있는 거예요. 아직 중앙값 안 왔죠? 어디에? 이 10명 안에 20번째가 있겠죠?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홈런 개수. 중앙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거예요. 중앙값이 뭔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0명 중에 가운데 있는 애가 속해 있는 범위, 홈런의 개수, 이게 중앙값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4개가 맞고요. 그럼 최빈값은 뭡니까?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데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 선생님 하나 친 사람이 4명 있고요. 5개 친 사람이 12명 있어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건 어디에? 당연히 이 12개가 되겠죠. 12개. 이해되시죠? 왜? 12개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답은 5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주 중요하게 이해 문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익혀 두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 다음은 공업 입지 유형의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A는 원료 중심의 산업을 하는 곳이고요. B는 노동력 중심의 산업을 하는 곳이고 C는 시장 중심의 산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A, B, C 중에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실까요? 그렇죠. 원료 중심을 목적을 두고 원료에만 매달려 사는 도시가 아무래도 좀 후진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즉 서비스 산업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선진국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 할아버님이나 할머니들 이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노동력 중심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셨었죠.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고 방직회사 이런 데를 갔었거든요. 야간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뭐 이러한 노동력 중심의 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 원료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동력을 발휘해서 경제 대국을 이뤄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현재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A 유형의 공업은 원료 산지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원료 예를 들어서 뭘까요? 뭐 라텍스 뭐 이런 거 있죠. 라텍스 뭐 고무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 같은 거 만드는데 이 회사가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없는 사막.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당연히 원료 산지에 위치했어야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B 유형의 공업을 시장에 가까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에 가까이 위치했으려면 B가 아니라 C 공업이 되겠고요. B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식품음료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음료는 안 먹으면 상합니다. 바로바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 유형의 대표적인 공업이 아니라 C 유형의 대표적인 공업이 식품음료고요. B 유형의 대표적인 게 바로 4번 보기에 있는 섬유, 신발 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섬유, 신발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소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유, 신발이 바로 B 유형의 대표형이 되겠다. 정답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된 주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도시화율이 1960년 28.2%에서 2000년에는요 79.9%, 현재는 86%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86%까지 육박하는 이렇게 도시화율이 된 이유, 평균 수명이 54.1세였는데 74.4, 지금은 뭐 80세도 넘으셨죠? 현재 80세가 넘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진학률 69.4, 고등학교 가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지만 고등학교는 그래도 웬만해서는 다 간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정답은 4번, 산업의 발달과 함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사관 장교 채용시험 선발도구에 대한 것이다. 올바른 것을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전체 면접, 필기시험, 인적성, 교수 추천이 있고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공군은 교수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군은 가장 중요한 게 96.9, 5.8, 21.3, 65.7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96.9 면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교수 추천이 아니라 공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면접이다. 2번 해군에게 면접은 중요하지 않다. 해군 면접이 몇 프로입니까? 100%.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다. 육군의 경우 필기시험이 인적성보다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군 필기시험을 보면 12.5입니다. 인적성이 34.5예요. 34.5보다 12.5가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해병대의 경우 면접과 교수 추천이 필기시험과 인적성보다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면접과 91.4와 교수 추천 51.4가 필기시험과 인적성이 29.7, 38.7보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한 내용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80년, 90년, 2000년에 생산 가능 인구, 노령 인구비, 농립어음의 비율, 종사하는 비율이 되겠죠? 평균 가구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내용인데 먼저 제가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좀 써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고요.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 가능 인구를요, 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생산 활동 인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생산 가능 인구, 생산 활동 인구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경제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가능 인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만으로 15에서
64세 누구나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만으로 15에서 64세 누구나 전부를 뭐라고 한다? 바로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경제 가능 인구는 그럼 무엇입니까? 경제 가능 인구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생산 가능 인구에서 뺀 거예요. 무엇을 뺐느냐? 바로 경제가 불가능한 인구. 경제가 불가능한 인구?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있겠죠. 학생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경제는 불가능하겠죠. 이제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학생 빼고요. 또 군인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범죄자 이러한 사람들을 뺀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경제 가능 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가 가능한 인구하고 생산이 가능한 인구하고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대학생인데 나는 생산 가능 인구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대학생이면 나는 경제 가능 인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15에서 64세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청년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만으로 65세 이상을 만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는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노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생산 가능 인구가 58.5, 65.5, 70.6 늘어났고요. 노령 인구비, 노인 인구가 늘어난 거죠. 3.7, 4.4, 6.1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의 비율 45.8, 25.9, 12.10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안 해요. 업으로 종사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굳이 나쁜 현상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 노동력의 사회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평균 가구 원수는 5.1명, 4.0명, 3.2명. 현재는 2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가 이렇게 됐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왔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평균 가구 원수 보면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맞죠?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노령 인구비를 보면 알 수 있겠고요. 3번 농립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었다. 농립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점점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번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학생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군인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활동 도움이 되었다는 게 보다도 경제 가능 인구가 늘어나서 도움을 주었다. 그럼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10문제 기본 이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한 2배속까지는 좀 그렇고 한 1.5배속으로 놓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가면 3번 정도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은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갈 거니까 이 문제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 풀지 마시고요. 강의를 좀 빠른 배속을 놓고 한 3번 정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강좌 또 그 다음 강좌 우리 군인이 되는 그날까지 남은 강좌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